프랑스 파리에서 믿기 힘든 발언이 터져나왔습니다. 유럽연합위원회 정례 회의 중 프랑스 소비자연맹 회장이 공개적으로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 나라가 없었다면 우린 끝났습니다. 순간 회의장은 얼어붙었고 독일 대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설마 또 미국 얘긴가요? 그러나 회장의 다음 말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을 현장에서 지켜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직접 목격한 그 날의 일상들, 그리고 유럽이 한 목소리로 한국을 선택하게 된 그 긴 여정을 이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장마르셀입니다. 프랑스 리옹에 위치한 소비자 심리연구소에서 12년째 근무 중인 마케팅 분석가입니다. 2025년 유럽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단절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에 입성한 이후 미국은 이전보다 훨씬 공격적인 미국 우선주의를 선언했습니다. 유럽 각국이 오랜 기간 의존해온 미국의 기술, 자원, 전략 플랫폼에서 하나둘씩 배제되기 시작했고 동맹은 협력이 아닌 선택적 허가의 성격으로 전환되었죠. 미국산 군수품 계약이 줄줄이 취소되고 통신 장비와 에너지 공급 라인이 불안정해지면서 시민사회는 자연스럽게 소비로 반응했습니다. 거리의 슈퍼마켓에서 미국 브랜드 제품은 점점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고 테슬라 매장은 조용히 문을 닫았으며 스마트폰에서 아이폰 대신 다른 무언가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 시점에서 모두가 묻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우린 이제 뭘 써야 하죠? 하지만 대체제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기술력은 충분했지만 유럽의 감성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었고 독일은 자국 내 생산을 고집하며 타국 공급에는 느리고 까다로운 조건을 붙였습니다. 중국은 품질이나 데이터 보안 문제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었죠. 이 공백 속에서 저는 뜻밖의 조용한 변화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아주 사소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연구소 인턴이 실수로 제 노트북 어댑터를 망가뜨려 급히 근처 가전 매장을 찾았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매장 직원이 추천해준 제품은 생소했습니다. 포장 상자엔 화려한 로고도 캐치프레이즈도 없었고 마치 단종 직전의 제품처럼 조용히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에 쥐는 순간부터 느낌이 달랐습니다. 무게, 촉감, 마감, 그리고 충전 속도까지 지금껏 써왔던 미국산 제품과는 전혀 다른 감각이었습니다. 이 제품 어디 거죠? 제가 묻자 직원은 어깨를 으쓱이며 대답했습니다. 브랜드는 잘 모르겠지만 고객들 반응이 좋아요. 박스에 적혀 있긴 해요. 메이드 인 코리아? 그날 이후 저는 이상하리만치 반복해서 이 문장을 듣게 되었습니다. 식기세척기를 교체하려던 친구가 이건 진짜 조용하더라며 추천한 제품도 스마트 조명 스피커를 바꾸던 이웃이 사용자 목소리를 바로 인식하더라고 감탄하던 기기도 모두 한국이라는 국가명을 공유하고 있었죠. 브랜드는 서로 달랐지만 느낌은 이상하게 일관됐습니다. 기능보다 직관이 먼저 반응하고 디자인보다 손이 먼저 반기며 설명서 없이도 누구나 익힐 수 있는 제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알게 됐습니다. 한국은 결코 전면에 나서지 않았지만 이미 조용히 우리 곁으로 다가와 있었다는 것을요. 그들은 대대적인 광고도 세계적인 언론을 동원한 캠페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브랜드를 거치지 않고 국가를 선택하고 있었죠. 다시 말해 사람들은 삼성이나 현대를 고른 게 아니라 한국을 골랐던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트렌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일상 깊숙이 파고든 신뢰의 경험이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저는 주변에서 5번이나 한국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 번은 커피 머신이었고 한 번은 스마트 온도 조절 장치였으며 또 한 번은 병원에 입원한 친구가 사용하던 무선 혈압 측정기였습니다.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모두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한다는 점이었죠. 이거 진짜 편해. 설명도 필요 없고 그냥 딱 사람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 그 표현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대로라니. 그건 단순한 기능적 우수함을 넘어서 사용자의 의도를 미리 예측하고 준비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이 현상이 마케팅이 아닌 문화 차원에서 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관리하는 리용 소비자 심리 포럼에서 한 참가자가 발언했습니다. 혹시 요즘 주변에서 한국산 제품 많이 쓰지 않나요? 우리 병원도 최근 간호용 로봇 시스템을 교체했는데 너무 조용하고 부드러워서 놀랐어요. 제조사가 따로 없고 그냥 한국기술협업이라고만 적혀 있더군요. 다른 참석자들도 동의했습니다. 독일에서 온 참가자는 공공기관 회의실에 설치된 음성 제어 패널이 한국에서 온 기술임을 확인했다 했고, 벨기에 참가자는 자녀 학교에 도입된 전자칠판이 한국 교실 모델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품 확산이 아니라 생활의 기준점이 조용히 바뀌고 있다는 신호라는 걸요. 바로 다음 주 저는 유럽 내 한국 제품 체감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참가자 1,500명. 그중 67%가 최근 3개월 내 한국산 제품 또는 기술을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사용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항목이었습니다. 제품 또는 기술을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에 무려 91%가 그렇다고 대답한 겁니다. 저는 데이터보다 사람들의 표정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따로 개별 인터뷰를 요청했죠. 한 프랑스 중년 주부의 말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제가 사용한 제품이요? 솔직히 브랜드도 몰랐어요. 그냥 아이가 학교에서 받은 태블릿이었죠. 그런데 자꾸 감탄하게 되더라고요. 화면이 눈 아프지 않고 전원도 오래가고 뭐랄까 마치 엄마가 직접 골라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런 말은 마케팅 언어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브랜드가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심어주는 감탄이 아니라 감각의 누적이 만든 신뢰였습니다. 처음엔 몇몇 유튜버들이 제품 언박싱 영상을 올리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전동 칫솔, 누군가는 무선 청소기, 또 어떤 이는 스마트 스탠드를 소개하며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이게 한국산이라는 걸요.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반응했습니다. 좋아요 수는 폭발적으로 늘었고 댓글에는 이 제품 어디서 샀나요? 한국 브랜드를 한눈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쏟아졌죠. 특이한 점은 이 제품들이 대부분 대형 브랜드 제품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중소기업, 스타트업, 심지어 협동조합이 만든 물건들도 유럽에서 감동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품질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제품에서 같은 느낌이 전달될 수 있을까? 저는 그 이유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제품을 검색하지 않고 국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한국 거예요? 혹시 또 한국 제품 없어요? 한국산만 모은 온라인몰 없나요? 이제 사람들은 브랜드보다 국가를 기준 삼기 시작한 겁니다. 그 기준이 바뀌는 과정은 매우 조용했지만 그 충격은 유럽 전체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산 제품이 유럽에서 사랑받게 된 결정적인 전환점은 아이러니하게도 최첨단 기술이나 놀라운 성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용자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였습니다. 2025년 봄 프랑스 북부 도시릴에서 한 노인요양원에서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루이즈 할머니가 사용하는 침대 옆에는 아주 작고 낡아 보이는 장치 하나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요양원 간호사는 한국에서 들어온 제품이라고만 설명했죠. 그 기기의 이름은 낙상 감지 보조 센서. 겉모습은 허술할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그 센서는 루이즈 할머니가 체중을 살짝만 옮겨도 즉시 요양보호사 스마트워치에 알람을 보내주었고 덕분에 응급 상황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장치 덕분에 어머니가 골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언론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하며 연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비슷한 시기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이들을 위한 감흥형 학습 도구가 도입됐습니다. 이 장치는 아이의 시선과 손 움직임을 추적해 감정 상태를 예측하고 아이가 부담을 느끼기 전에 수업의 강도를 자동으로 낮춰주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해당 반의 아이들 집중 시간이 평균 2배 이상 길어졌고 자발적 참여율은 4배로 증가했습니다. 부모들은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건 어디서 온 건가요? 교장은 간단히 대답했죠. 한국입니다. 사실
이런 제품들의 스펙을 보면 겉보기에는 별것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최신 프로세서가 장착된 것도 아니고 외관이 고급스러운 것도 아니며 브랜드 파워가 있는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사람을 중심에 둔 설계였습니다. 예를 들어 한 이탈리아 요양병원에서 환자용으로 도입한 스마트 휠체어는 버튼 대신 손가락 미세 근육 반응만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일반적인 휠체어보다 반응 속도는 느렸지만 그 느림이야말로 사용자의 불안감을 줄이고 자율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겁니다. 제품을 만든 건 한국의 어느 중소기업. 사장은 기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자가 움직이고 싶다고 생각할 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움직일 수 있을까를 먼저 걱정하지 않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속도보단 용기를 먼저 설계했습니다. 이 말이 유럽 전역에 전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쳤습니다. 기술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거죠. 한편 파리의 한 전자제품 리뷰 전문 유튜버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닌데? 싶었어요. 그냥 공기청정기 하나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런데 전원을 켠 순간 제가 지난 10년간 왜 불편을 참아왔는지 알게 됐습니다. 이 제품은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미 알아차리고 움직이더군요. 저는 이걸 예측형 배려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렇듯 유럽 곳곳에서 한국 제품은 사용자의 말이 아니라 상황을 먼저 읽는 존재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기술보다 빠르게, 감정보다 깊게, 그리고 무엇보다 조용하게. 그런 흐름 속에서 소비자들의 반응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이거 좋아요 라는 질문이 일반적이었다면 이제는 이건 혹시 한국 거죠? 라는 질문이 훨씬 자주 들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점점 깨닫고 있었습니다. 진짜 기술이란 사용자를 놀라게 하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안심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감동이 감탄으로 이어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한국 제품이 좋다는 인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한국 없이는 안 된다는 절박함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인식을 완전히 바꿔버린 결정적 계기는 단 하나의 작은 부품에서 시작됐습니다. 독일 남부에 위치한 한 항공기 부품 회사는 오랫동안 미국산 항공 제어 모듈을 사용해 왔습니다. 대형기뿐 아니라 유럽 내 단거리 비행기까지 이 부품은 신뢰성과 정밀도 면에서 독보적인 평가를 받아왔죠. 하지만 2025년 초 트럼프 대통령의 수출 통제 조치로 인해 해당 부품의 공급이 갑작스레 중단되면서 유럽 항공산업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회사는 급하게 대체제를 찾았고 그 과정에서 한 엔지니어가 제안했습니다. 한국에서 소형 정밀 모듈을 만든다는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이전엔 가전제품용이었지만 기술적으로 충분히 전환 가능할 겁니다. 처음엔 회의적이었습니다. 항공기는 생명을 싣고 날아다니는 장비이고 그 중심엔 수천억 유로가 오가는 보험과 계약이 얽혀 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한국의 작은 회사가 만든 부품을 어떻게 수락할 수 있겠냐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험용으로 단 한 기종에만 장착한 후 사내 자체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기존 미국산 모듈 대비 반응 속도는 12% 빠르고 에너지 소모는 28% 절감되었으며 고온고습 환경에서의 오류율은 무려 83% 감소한 것이었습니다. 정비 간격도 2배 이상 늘어났고 정비 인력들의 만족도 또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회사의 기술 책임자는 내부 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문장을 남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대체가 아니다.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기술이 기능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수고를 미리 막아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처음으로 기술이 배려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보고서는 유럽 항공업계 내부망을 통해 공유되었고 단 3주 만에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의 중형기 제작사들이 같은 부품에 대한 공동 구매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것은 유럽 항공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서로 경쟁하던 회사들이 하나의 기술을 중심으로 손을 잡았다는 의미였으니까요. 비슷한 시기 이탈리아 남부의 한 병원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응급실에서 사용하던 진단용 AI 소프트웨어가 미국 측 보안 업데이트 거부로 작동이 멈춘 겁니다. 전산팀은 불과 48시간 만에 한국산 모듈형 진단 알고리즘을 응급 도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체 판단력은 낮았지만 간호사와 의료진의 행동 패턴을 빠르게 학습하며 실시간으로 경고음을 조율하는 특징이 있었죠. 그 결과 긴급 환자의 오진율이 6주 만에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응급 처치 시간이 평균 4분가량 단축되었다는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병원 측은 처음엔 제품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환자 가족들의 자발적 SNS 공유로 한국산 모듈이라는 사실이 퍼졌습니다. 댓글 중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진단이 빠른 게 아니라 걱정을 덜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필요로 했던 기술이었네요. 그 무렵 프랑스 산업진흥청 보고서에 실린 한 문장이 저의 눈을 멈추게 했습니다. 한국은 하드웨어를 수출한 것이 아니라 기능 너머의 마음을 보냈다.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스펙을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았고 그 제품이 얼마나 나를 배려했는가를 기준으로 감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엔 한 번도 TV 광고를 한 적 없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이름 없이 조용히 그러나 가장 먼저 도착한 기술들, 그 기술들이 유럽을 움직이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더 이상 한국은 대체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거 어떤 브랜드인가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유럽 소비자가 제품을 고를 때 가장 많이 하던 질문이었습니다. 제품의 품질을 가늠하기 위해 우리는 언제나 브랜드부터 확인해 왔죠. 하지만 2025년 여름 그 질문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혹시 한국 건가요? 저는 그 변화가 처음 감지되던 순간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파리 도심 한복판의 작은 전자기기 매장이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새로운 청소 로봇을 집어들며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브랜드 로고가 전면에 없던 탓이었죠. 그때 점원이 당황하듯 말했습니다. 브랜드는 모르겠지만 네, 한국 제품 맞습니다. 그 말에 여성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럼 괜찮네요. 이걸로 할게요. 그 장면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소비자가 브랜드가 아닌 국가를 기준으로 안심을 표하는 것. 그것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신뢰 체계 자체가 바뀌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유럽은 오랫동안 브랜드 중심 사회였습니다. 프리미엄은 늘 로고에서 출발했고 기술의 척도는 얼마나 유명한 이름을 달고 있느냐에 따라 판단되었죠. 하지만 한국의 기술은 그 문법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들은 브랜드 대신 제품의 사용감으로 먼저 다가왔고 경험이 쌓인 뒤에야 한국이라는 국가명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브랜드 이전에 감정을 먼저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나 편했어. 이건 그냥 불편하지 않았어. 설명서를 안 봐도 되는 게 너무 고마웠어. 그 모든 인상들이 축적되고 나면 소비자들은 공통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거 한국 거죠? 이 과정은 단순한 선호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구매 결정의 철학 자체가 이동한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브랜드가 품질을 보증했다면 이제는 한국이라는 국가명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제가 진행한 심리조사에서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품의 브랜드명을 가리고 제조국만 표기했을 때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 점수는 미국, 독일, 일본을 모두 제치고 1위를 기록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참여자의 절반 이상이 해당 브랜드를 처음 본다고 답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 호감을 표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신뢰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 답은 반복된 경험 속에 있었습니다. 한국산 제품을 써본 이들은 제품이 오래가고 고장이 나도 쉽게 복구되며 무엇보다 사용자의 실수를 미리 고려한 설계가 많았다고 답했습니다. 마치 제품을 만든 사람이 사용자의 입장을 직접 살아본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말이죠. 프랑스의 한 산업심리학 교수는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브랜드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대신 기능이 감정을 설계하죠. 처음엔 단순히 잘 작동하는 물건이라 생각하지만 사용하다 보면 배려받고 있다는 기분이 듭니다. 소비자들이 그 정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흐름은 유통업계에도 변화를 몰고 왔습니다. 파리, 베를린, 로마의 주요 백화점과 온라인몰에서는 이제 브랜드명이 아닌 제조국가별로 제품을 분류하는 새로운 진열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 한국 제품을 모은 구역은 언제나 가장 붐비는 곳이 되었죠. K존이라는 이름이 붙은
그 공간에서 소비자들은 더 이상 브랜드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한국 제품이니까 괜찮겠죠? 그 말 속엔 묘한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일종의 믿음과 위로, 그리고 감탄이 섞인 확신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브랜드 리포트를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신뢰 곡선이라는 새로운 척도를 만들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이름을 기억하려 하지 않았고 감정을 기억하려 했습니다. 그 감정의 이름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2025년 유럽의 정부 기관들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방향을 틀기 시작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 없이는 더 이상 시스템이 유지되지 않는다. 이 문장이 처음 공식 문서에 등장한 곳은 독일 연방정보기술청이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내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정부 전산 시스템에 사용되는 주요 보안 모듈 중 46%가 미국산에서 한국산으로 전환되었으며 전환 후 사이버 침해 사례가 78% 감소했다. 향후 신규 구축 사업에서는 한국산 기술을 우선 검토할 것을 권고함. 이 문서가 언론에 보도되자 독일 국민들 사이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 기술 덕분에 우리의 세금 정보가 보호받고 있었다니라는 댓글이 달렸고 관련 기업의 기술 담당자는 시민들로부터 감사 편지를 받았다고 회고했습니다. 이후 프랑스 보건복지부는 더 직접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노인 요양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위해 한국의 원격 간호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는 단순한 기술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복지 정책 자체를 한국식 시스템을 기준으로 설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이를 두고 기술을 넘어 복지 철학을 수입한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같은 흐름은 교육계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벨기에 정부는 초중등 교실 40%에 한국형 스마트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태블릿을 배포하는 차원이 아니라 한국의 수업 설계 방식과 학습 리듬, 교사, 학생 간 피드백 방식까지 통합적으로 수입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발표 직후 벨기에 교육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은 지금도 회자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교육 콘텐츠를 사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감정을 수입하려 합니다. 한국은 그걸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유럽 전체의 정책 우선순위를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는 기술 도입 시 예산이나 언어 호환성, 기존 인프라와의 연결성 등이 주요 고려사항이었지만 이제는 사용자 중심 설계와 심리적 신뢰도가 가장 먼저 검토되는 기준이 되었고 그 결과 대부분의 담당자들이 공통적으로 추천한 국가는 한국이었습니다. 한 이탈리아 행정정보통합센터의 기술 고문은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이 하고 있는 기술은 단순한 디지털 전환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 기반 행정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국민의 불안을 줄이는 데 탁월한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5년 말 대체 불가능한 기술 파트너 국가를 지정하면서 한국을 독일과 함께 공동 1순위로 명시했습니다. 이는 유럽의 중심 행정기관이 단일 국가에 대해 공식적으로 전략적 의존을 선언한 첫 사례였습니다. 그 보도 직후 유럽연합 공식 트위터에는 이런 문장이 올라왔습니다. 기술이 이끄는 연대에 한국과 함께 갑니다. 한편 한국은 이런 외교적 호의를 대대적인 캠페인으로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대사관도 이를 광고하지 않았고 어떤 기업도 언론에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국의 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외신 기자의 질문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럽이 필요로 하는 기술이라면 저희는 항상 준비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 담백한 대답이 오히려 유럽 언론의 격찬을 받았습니다. 거만함 없이 기민하게 한국은 지금 세계를 도와주고 있다. 독일 타게스 슈피겔지는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개인의 신뢰가 사회를 바꾸고 사회의 감동이 국가의 결정을 움직이기까지 한국은 브랜드가 아닌 기준으로 유럽의 정책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정교하고 혁신적이라 해도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의 기계일 뿐입니다. 유럽이 한국 기술에 감동한 진짜 이유는 그 속에 담긴 철학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마침내 기술 자체를 넘어 새로운 가치를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변화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연구소의 요청에 유럽 내 한국 기술 도입 사례를 분석하던 중 눈에 띄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술 설계자의 이름이 노출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한국산 제품이나 시스템은 그것을 만든 사람의 이름, 얼굴, 경력은 물론 심지어 회사 이름조차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통상적으로 혁신 기술이 나오면 개발자의 이름이 먼저 기사에 오르고 인터뷰와 SNS 팔로워가 급증하곤 하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유럽 언론사를 통해 한국의 한 중소기업 엔지니어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가 만든 원격 감흥형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은 현재 프랑스 병원 11곳에서 도입 중이었고 오진율을 획기적으로 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인터뷰 요청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저희 팀이 만든 거고 그 팀은 그 분야의 선배들이 설계한 사고방식을 이어받은 것뿐이에요. 제 역할은 그저 그 철학이 바르게 작동하도록 확인하는 것이었죠. 그의 말은 저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술의 저력은 기술력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움직이게 만든 사고방식, 즉 철학의 전통이라는 것을요. 한국 기술에는 몇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 실수 가능성에 대한 배려. 한국 제품은 사용자가 실수할 상황을 미리 계산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했습니다. 버튼 하나의 위치, 알림음의 크기, 전원 차단 시의 동작까지. 실수가 있어도 다시 시도할 용기를 남겨두는 설계였습니다. 둘째, 설명 없는 설계. 설명서가 없어도 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나 노인도 직관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직감이라는 감정을 기술 안에 포함시킨 것이었습니다. 셋째, 우선순위의 재구성. 기능보다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효율성보다 안심, 속도보다 신뢰, 반응보다 이해가 먼저였죠. 이런 우선순위는 유럽인들에게 깊은 존경을 넘어 새로운 사고방식을 자극했습니다. 한벨기의 교육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기술을 편리함을 위한 도구라고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기술을 존중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법을 보여주었어요. 그 말은 유럽 각국의 정책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프랑스 공공기술구매청은 이제 입찰 조건 중 하나로 사용자 배려 설계 철학을 명시하기 시작했고 독일의 의료장비 평가기관은 기술적 기능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성까지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모든 변화의 이면엔 이름 없는 한국의 기술자들 그리고 그들이 품고 있는 고유한 철학의 유산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한 기술 교육 기관 관계자가 회의록에서 남긴 말이 언론에 공개되며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언어로 가르칩니다. 기술은 사람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문장은 수많은 유럽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기술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스스로 작아지는 곳. 사람 앞에서 기술이 낮아지는 사회. 그것이 바로 한국이었고 이제 유럽은 그 철학을 배우고자 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유럽 각국의 기술대학들은 뜻밖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신입생들의 수강 신청 패턴이 완전히 뒤집혀버린 것이었죠. 기존엔 인기 강의였던 미국 실리콘밸리 혁신 전략, 아마존 유통 알고리즘 분석, 깨파 트렌드 인사이트 등이 통째로 외면받고 그 대신 수강 신청 서버를 마비시킨 과목은 놀랍게도 한국 기술 시스템 구조의 윤리적 설계, 비가시적 설계와 직관의 공학, K 인프라 운영 사례 분석 같은 과목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강의 계획서를 번역해 교수에게 건네고 커리큘럼을 역으로 설계에 요청했던 이 사태를 두고 독일 튜빙겐공대 부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술을 가르치기 전에 기술을 다시 배워야 하는 순간을 맞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수업 하나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유럽이 당연하게 여겼던 기술의 기준, 학문의 구조, 산업의 흐름이 한 나라의 실용 설계 앞에서 철저히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프랑스 리옹의 한 기술 연구소에서는 교환 연구를 위해 한국 협력단을 초청했는데 현지 연구원들이 처음 요청한 거는 기술 매뉴얼이 아니라 디자인 회의 녹음 파일, 설계 전 내부, 피드백 메모, 테스트 중 포기된 구조였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완성품보다 그 완성에 이르기까지 한국이 고민한 방식이 더 알고 싶다. 이제 유럽은 기술을 성능으로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설계자가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가, 그 철학적 시선을 분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학문과 산업을 넘어 제도로 확장됐습니다. 유럽연합기술조달위원회는 2026년부터 신규 기술 입찰 기준에 사용자 감정 고려 설계 항목을 명문화하겠다고 밝혔고, 그 기준 작성 자문단에 가장 먼저 요청한 국가는 미국도 일본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2025년 유럽 복지 담당자들이 주목한 보고서 하나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사회보장청이 발표한 취약계층 맞춤형 기술 서비스 도입 효과 분석 보고서였죠. 총 34개 사회복지시설에서 한국기술 기반 시스템을 시험적으로 도입한 결과 서비스 만족도 92%, 지원 요청 반응 시간 36% 단축, 심리적 안정도 71% 증가라는 놀라운 수치가 확인된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유럽 전역의 정책 실무자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안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들은 고가의 장비나 최첨단 AI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대부분이 저비용, 고민감 설계, 비정형 환경 대응형 제품이었고, 특히 장애인, 노인, 난민, 저소득 가정 등 사회적으로 배제되기 쉬운 이들을 위한 구조에 특화돼 있었죠. 예를 들어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비언어 감정 응답 패널이라는 기기가 도입되었습니다. 일반 버튼식이 아닌 손의 열과 떨림 정도만으로 사용자의 불안정 상태를 감지해 요청 사항을 전송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사용자 대부분이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이었기에 효과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한국의 한 청각장애 연구소와 인지심리 스타트업의 협업으로 만들어졌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익성이 전혀 없는데도 끝까지 개발이 완성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 난민센터에서는 한국산 IoT 기반 급식 시스템이 시범 도입됐습니다. 식사량이 부족한 아이들을 자동으로 탐지해 보충식을 제공하고, 대기 시간이 길어질 경우 알림 없이 스스로 순서를 조정해주는 구조였죠. 언어도 통하지 않고 절차 이해도가 낮은 난민 어린이들에게 그 시스템은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라 첫 번째 환대의 손길이었습니다. 유럽 언론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왜 이런 시장성 없는 분야에 이렇게 정성을 쏟는가? 그 질문에 대해 한국 내 한 기술협동조합 운영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얼마나 많이 팔 수 있는가 보다 이 기술이 없을 때 누가 가장 위험해지는가를 먼저 묻습니다. 그 한마디는 수많은 정책가들에게 철학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술은 누구를 먼저 향해야 하는가? 이후 유럽 각국에서는 윤리 우선 기술 조달 기준이 논의되기 시작했고, 그로는 자만, 인장 광고, 바이란, 앤드. 가장 먼저 독일과 핀란드가 복지 조달 프로세스에서 사회적 약자 대상 우선 기술에 한국산 시스템을 기본 옵션으로 지정했습니다. 그 결정은 기업의 로비나 경쟁 입찰이 아니라 현장 종사자들의 자발적 요청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은 우리를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살폈습니다. 이 말은 곧 한국 기술이 지향하는 철학이 사회적 약자와 만나 어떤 감정적 신뢰를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은 단순한 기술 수출국이 아닌 인간 존엄을 위한 윤리 파트너 국가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스웨덴 남부 해안에서 대형 송전 시설이 폭설로 붕괴됐습니다. 하루 만에 전 지역 17만 세대가 단전되었고, 통신마저 끊긴 지역에서는 의료기기 오작동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보건부는 군을 동원해 응급 대응에 나섰지만 물자 이동조차 더딘 상태. 그 상황에서 전력도 통신도 끊긴 가정들 속 유일하게 정상 작동한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에서 수입된 긴급 환경 대응형 기초가전 시스템이었습니다. 어떤 제품은 전원이 꺼졌음에도 24시간 이상 자율적으로 산소를 유지했고, 어떤 장비는 인터넷 연결 없이도 사용자 건강 상태를 내부 저장소에 기록하고 전원이 복구되자 자동 전송해 의료진을 불러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 고립된 지역에서는 심정지 직전의 노인이 착용한 한국산 휴대용 진단기 덕분에 구조 헬기가 마지막 순찰 중 그 좌표를 찾아냈습니다. 구조대장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손을 흔들어서 구조된 게 아니라 기계가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기에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한국 기술은 무언가 잘못됐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달 이탈리아 북부 산간마을에서는 눈사태로 차량이 매몰된 가족이 구조됐습니다. 차 안공기가 부족해지자 한국산 공기청정기, 내 감지 센서가 정상 범위를 벗어난 실내 산소 농도를 탐지해 기기에 내장된 간이 송신기를 통해 구조 신호를 발신했던 것이죠. 이후 유럽연합은 위기 상황 자동 대기 구조 기술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이 기술들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증거가 그들이 아무 말 없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유럽 시민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먼저 깨어 있었던 기술, 그것이 한국 기술이었던 순간들을 말입니다. 이제 유럽은 변해 있었습니다. 기술의 기준이 바뀌었고 사람들의 선택이 바뀌었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기술을 대하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는 신기해서 싸서 빠르니까 라는 이유로 무언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먼저 생각한 기술인가? 이 기술은 내가 아니라도 작동했을까? 누구를 위해 설계된 걸까? 그리고 그 모든 질문 끝에 항상 하나의 이름이 남았습니다. 한국. 그들은 우리를 파고든 게 아닙니다. 그저 자기들이 믿는 철학을 조용히 실천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한국이 뛰어났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들이 만든 기술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말합니다. 이 나라가 없었다면 우린 끝났을 겁니다. 이 사연을 통해 새삼 돌아보게 되는 건 정말 중요한 변화는 언제나 조용하게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먼저 살펴보는 시선, 이름 없이도 제 역할을 다하는 태도, 그리고 그 철학을 묵묵히 지켜내는 사람들, 그런 이들이 세상을 조금씩 따뜻하게 바꾸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느낄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그리고 누군가에게도 전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김하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